네, 원래 저희가 이 시간에는 뉴스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 손님을 좀 초대해봤습니다. 이슈 초대석 시작할 텐데요.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미중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미중 갈등이 사실 시장에서 엄청난 이슈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부터 체크를 좀 해보죠. 아시아 증시로 해외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어요. 1월 동안. 저희가 보기에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우와 정말 많이 들어온다 했는데 2월에는 좀 갈팡질팡합니다. 그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새해 들어서 많은 자금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7조 원을 고비로 해서 더 이상 매수세가 지금 크지를 않은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 그리고 일본도 12조 원을 고비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주식형 펀드 쪽에 자금 유입이 아시아나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미국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 여기에다가 금리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하향 조정 폭이 크다는 점에서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지금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주가 상승이 이 물가 하락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면 결국 이 실적 회복이 없다면,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네. 상승하는데요. 기대 심리가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투자 자금들이 유입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50유로 수준이 연말에는 60에서 70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의 실적 EPS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가 수익비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각각 10% 정도 주가 수익비율이 떨어지고 EPS가 하락한다면 유럽의 주가는 20% 정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앞으로 다시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의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이나 한국보다 빠르다는 점,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규모가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점, 또 유럽 경기가 상대적으로 아시아 경기보다도 더 둔화된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외국인들의 그 유입 자금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거친 뒤에 다시 한국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관련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다시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미중 관계에 대한 주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거론하면서 군사력 사용 가능까지 좀 내비치는 모습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더 관계가 심화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반 교서를 통해서 미국을 함부로 시험에 들지 시험을 하게 하거나 만약 그 안보를 위협한다면 어떤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였고요. 의회 내에서도 이런 강경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그 정찰 풍선 문제로 인해서 반중 정서가 지금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상당히 좀 악화될 소지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에는 뮌헨에서 안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미국 부통령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국 그 정상들 그리고 장관들을 비롯해서 한중일도
외무장관들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핵심 주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협상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중국이 그 최근 미국의 위협을 가했던 정찰 위성과 관련된 문제, 또한 그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한 압박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 국가 대 민주주의 국가 간의 대결 장세를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정세는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저희가 미국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중국 쪽에서도 사실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찰 풍선이라고 저도 그림으로만 봤어요. 이 정찰 풍선 때문에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을 갖고 안 좋은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미국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 위성용으로 지금 확정을 짓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매일 한 건씩 그 정찰 풍선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잉 반응을 한다. 그리고 위성용에 불과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찰 풍선이 미국의 상당히 예민한 몬태나주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탄도 미사일 기지를 정찰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그 군부 강경론자들이 주도돼서 이런 정찰 위성을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관계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2년간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조만간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만이 1년간 유예를 받았던 반도체와 관련된 미국 주재 동맹에 합류하는 문제도 연말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에는 대만의 그 총통선거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강대강으로 맞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식으로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예기치 못한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기 관리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핫라인을 개설한다든지 위기 상황의 매뉴얼대로 작성을 해서 민간이 한꺼번에 위기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나는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정찰풍선 자체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미국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그냥 사과를 하면 참 좋겠는데 미국한테 권력, 무력 남용이다. 상황 악화시킬 추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요. 이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중국은 외교 전략을 보면은 항상 36개를 이용하는 전략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도 25개인 출양 환주, 사물은 그대로 놓고 본질을 다시 호도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 군사용 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를 미국이 그 민간의 기후와 관련된 그 풍선을 무력 사용했다고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미국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정찰 위성을 지금 띄우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가 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전방위로 외교 공세뿐만 아니라 여론 공세도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아마 상당히 그 무역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론 공세를 강화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친미 국가라든지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련해서 중국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여론 공세가 먹히지 않으면 입국 제한이라든지 수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같은 중국의 그 외교 전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한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국들이 똘똘 뭉쳐서 일치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지만 중국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중요한 얘기죠. 이번 사건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는 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두고서 네. 중국 안에서는 애국주의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민족주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강경파들이 이런 목소리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소한 뭐 군사적 충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중국이 상당히 군사적 압박 강도를 상당히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여기에서 중국이 밀리면은 시진핑 체제는 출발 초기서부터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자성어 중에 안급지어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뜻하지 않는 사태가 제3자에게 화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단체 여행객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라든지 요소수, 비료와 관련돼서도 수출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뭐 수출입 통관 절차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대처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야기 조용찬 소장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